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치. 문화, 인간 집단, 개인이 바람직한. 자, 가치란 건 결국 바람직한 겁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이겠고요. 내 아이가 가출하고 싶지 않았으면 좋겠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폭력을 당하고 싶지 않고, 바로 그런 어떤 바람직한 상태, 도달하고 싶지 않은 상황 또는 도달하고 싶은 상황. 자,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거기와 관련된 관습, 신념, 원칙 등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에 관해서 그리고 인간을 다루는 적절한 방법에 대해서 전문직이 갖는 신념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사회복지라는 그 전문직은 굉장히 가치지향적인,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치지향적인 전문가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가치가 사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될 텐데요. 속성이 고정되고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 그리고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사회복지는 사회과학의 영역이어서 자연과학처럼 입자나 알갱이를 다루는 학문이 아닙니다. 사회과학에서 지질학, 천문학, 자연과학에서요. 자연과학에서의 입자를 다루는 학문은 지질학에서 그 땅의 입자들이 그때그때 시시각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정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보장이 되는 그러한 성격의 학문이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하나하나 쪼개나가면서 분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잘 변하지 않습니다. 땅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여러분들의 10년 전의 생각, 그리고 10년 후의 생각은 아마도 지금과는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 한 명 한 명이 모인 우리나라에 지금 5천만 명, 한 명의 생각도 매 시기마다 달라지는데 그렇게 달라지는 변수가 5천만 명이 모인 5천만 명이 상호작용하는 변화 과정, 역동적인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10년 후에 우리나라의 가치, 사회통념상의 가치가 어떨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떨지는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에 딱 하나의 정답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배경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학에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중고등학교 때 했던 화학의 주기율표. 주기율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아마 100년 후에도 거의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한 달 뒤에도 바뀌고 사회적인 통념은 1년 뒤에도 바뀝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에서 더 중요한 건 정답이냐 오답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뭐고 어떤 가치에 기반하고 있으며 나와 생각이 다를 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는 것. 나는 정답이고 다른 사람은 오답이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의 가치를 동등하게 생각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 즉, 딱 하나의 정답이 아닌 공존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정답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바로 그게 가치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지금 현대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민주주의가 마치 그 고정불변의 가치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약 길게 봐야 한 3,000년 정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훨씬 더 많은 기간을 우리는 왕정시대의 계급제도 하에 살아왔습니다. 민주주의가 시대의 가치, 시대의 패러다임이 된 것은 불과 100년, 길게 봐야 뭐 그 200년, 300년, 짧게 보면 100년이 안 되는 기간입니다. 100년 이전에 여러분 그 TV에서 사극을 보시면 거의 출연자들이 왕에 충성하기 위한 상황들을 굉장히 뭐 수도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건데 지금의 민주주의 입장에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왕을 계속 왕권 유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까? 왕을 위해서, 왕에 충성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봅니다만 만약에 그게 지금의 가치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가치는 변합니다. 영국에서 민주주의가 모든 시민에게 투표권을 줬던, 특히 평민 여성에게 투표권, 참정권을 준 것은 1920년대입니다.
불과 100년밖에 안 되는, 10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이죠. 우리가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라는 영국조차 평민 여성에게, 귀족 여성에게 그 이전부터 투표권이 있었습니다만 평민 여성에게, 그러니까 그 사회의 가장 하층 정치적 권력을 가졌던 평민 여성에게 투표권, 참정권이 주어졌던 게 1920년대 들어와서야 겨우 주어졌습니다. 불과 100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지금의 21세기 사람들에겐 마치 이게 굉장히 오래된 당연한 가치처럼 여겨지지만, 자, 우리의 가치는 불변한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와 사람들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의 생각, 사회복지사 생각,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사회 통념 계속 바뀌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꼭 사회복지사로서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거론되는 일반적인 가치는 평등, 자유, 민주, 정의, 사회통합, 이타주의, 상호부조. 자,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타주의와 상호부조가 어떤 철학적인 결단과 고민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유전자에 각인되어져 있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실천과 관련해서는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독특성, 클라이언트의 자기 의사결정권, 자아실현의 기회 제공, 보편적인 인간 욕구에 대한 충족, 클라이언트의 능력의 강화, 이걸 우리가 이제 임파워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의 파워는 정치적인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겠고요. 여기서의 맥락에서는 임파워먼트, 정치적 권력이 없는, 힘이 없는 클라이언트, 사회적 소수인 클라이언트에게 정치적 권한을 부여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임파워먼트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사회복지 개론은 사회복지 전반을 다 다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하나는 사실 깊숙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제한점이 존재합니다. 다른 과목에서도 여러 번 만나게 되실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임파워먼트. 차별금지, 공평한 기회, 사회 변화와 사회 정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 등 이러한 다양한 가치가 21세기의 사회복지 전반에서 관련된 전문가들이 존중하고 있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치는 사회복지가 그 사회에서 담당해야 될 근본적인 임무와 목표를 제시해 준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사회복지가 한 사회에서 어떠한 목표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전문직이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의 출발점 중에 하나인 태화복지관, 태화여성관이었죠. 그 당시에 이름은 태화복지재단의 이 지향하는 가치를 살펴보면 이 태화복지관, 그러니까 태화여성관이 192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태화여성관이 지향했던 가치는 아동과 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1921년도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가장 배려받지 못하는 계층을 아동과 여성으로 보았고요. 그 아동과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회복지 사업을 출발점으로 삼았고, 여전히 이 태화사회복지재단은 아동과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가치가 활동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그것이 과거지향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치가 미래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가치는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기관이 사회복지 실천 활동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와 성격의 사회적 관계들을 형성해 나가야 할지를 제시해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렵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예를 들어 보면요, 장애인 분야에서 탈시설화, 그러니까 과거의 장애인 복지 그러면 산속에 큰 시설 지어놓고 중증 장애인 분들이 거기에서 뭐 평생을 먹고 자고 하는, 일반 사회에는 나오기 어려웠던 그런 어떤 모델을 가지고 수용하고 수용시설이라고 했었죠.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에서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정상화 그리고 탈시설화의 개념인 건데요.
바로 그런 가치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명칭에서부터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리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자립해서 시설에 수용되어서 지시대로 따르는 24시간의 생활을 밥 먹어야 될 시간, 자야 될 시간 딱 정해서 그 정해진 규율에 맞춰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밤에 야식 먹고 싶으면 야식을 먹고 밤에 새벽에 중요한 어떤 스포츠 중계가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 텔레비전을 보고 바로 그러한 생활을 중증 장애인들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그것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관련된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바로 그게 장애인들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살자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과거엔 그렇지 않았었다는 얘기고요. 과거의 장애인은 누군가로부터의 보호를 받고 어딘가에서 병원이나 장애인 생활시설 또는 요양원에 거기에서 수용되어서 사는 거라고 그런 가치를 기반으로 했던 활동이었는데 요즘엔 이제 거기서 많이 벗어나서 보통 사람들처럼 지역사회에서 사는 것, 그게 가치 있다라고 보는 거겠고요. 바로 그런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활동들을 해나가는 것이 이전과 다른 활동들을 하게 되는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활동들은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선 시간 중에 가출 청소년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언젠가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라면 어떠한 개인 목표, 이 청소년이 어떠한 모습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낼 거냐 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어떠한 모습이 되길 바라느냐는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을 모범 청소년, 학교도 잘 다니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자 그런 일종의 모범생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가 사회복지의 개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가출 청소년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가정이 그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보호를 제공하는 부적절한 환경의 가정이라면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청소년의 삶의 질을 위해서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서 다른 방법, 학교로 되돌아가지 않고 가정으로 되돌아가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저의 가치입니다. 똑같은 사회복지사라고 하더라도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할 거냐는 그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기반으로 다른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모범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라면 거기에 관련된 활동들을 하겠죠.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복지 가치는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대안들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개입 방법인지를 선택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이 아이를 결국 학교로 돌려보낼 거냐 말 거냐, 이것은 어떤 법칙의 문제 또는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회복지사가 지향하는 가치는 그들이 실천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윤리적 교착 상태,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제 윤리적인 딜레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클라이언트와의 실천 과정에서 뭔가 어떤 가치들이 충돌할 때 하나의 가치는 바람직하고 거기와 충돌되는 또 하나의 가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면 우리의 선택은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바람직한 것을, 좋은 것을 선택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윤리적인 교착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 윤리적인 딜레마라고 표현하는 건 두 가지 가치가 각각 하나만 놓고 볼 땐 둘 다 소중한 중요한 가치인데 그것이 서로 충돌을 할 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남은 다른 시간에 더 길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갈등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인 자원이 됩니다. 가치 역할입니다. 이러한 윤리적 갈등이나 교착 상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이론적 도구가 바로 가치인 건데요.
예를 들자면 신체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출산을 원하는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제가 이런 사례들은 제가 임상에서 실제로 그 경험을 했던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여성 장애인분이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독립보행, 그러니까 혼자서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기능에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분이었는데, 그래도 겨우겨우 휠체어 없이 독립보행, 혼자서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적인 기능은 가능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원했는데 임신을 하게 되고, 많은 임상적인 보고가 중증 여성 뇌성마비 장애인이 출산을 한 이후에 장애인의 신체적인 기능이 현격하게 저하된다라는 임상적인 보고들을 많이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선택해야 될 건 지금 이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 여성분이 출산이라는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것인지, 출산을 원하는데, 아니면 본인의 건강, 출산을 함으로써 본인의 건강이 저하될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정답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여서 가치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은 출산을 선택을 했고요. 예상했던 것처럼 신체적인 기능은 많이 나빠져서 독립보행을 못하고 휠체어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바람직했는가에 대한 그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의 문제는 그분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의 가치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회복지의 학계와 실무계에서 또 사회통념상 합의하고 있는 가치 중에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로서 사회복지의 전문적 실천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특히 여기 이제 조금 연령대가 이제 낮은 이 동영상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익히 너무나 지겹게 들어왔던, 뭐 당연하고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진부한 내용이겠으나, 자, 역사의 관점을 조금만 넓혀보면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라는 의미가 시대적 가치, 패러다임으로 형성됐던 건 길게 봐야 200년, 300년, 짧게 보면 100년 내외, 그리고 여전히 이 지구상의 어떤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가치입니다. 우리는 계급제도에서 역사 한 3000년 정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훨씬 더 긴 기간을 계급제도에서 살아왔습니다. 왕과 귀족과 평민과 노비가 있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예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어불성설이었던 시기를 우리는 훨씬 더 오래 가져왔습니다. 그 말의 역사적인 함의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이지만 이것은 인류 역사, 기록된 역사로만 보면 굉장히 생소한, 아직 인류 역사에 이제 막 등장한 그런 개념이겠고, 이것을 자연스럽다고 그냥 방임하게 되면 언제 다시 계급 사회로 되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새로운 계급제도의 성격들을 우리는 여전히 염두에 두고 사회복지적 관점을 가져야 될 겁니다. 이것이 그냥 놔두면 알아서 저절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별, 나이, 빈부, 인종, 지위, 종교, 국적 등 인간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계없이 귀중한 생명과 인격을 갖추고 살아가는 가치 있는 존재. 자, 인류 역사의 새로운 관점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갖고 나가야 돼. 우리가 관심을 갖고 키워나가야 되는 관점입니다. 지금도 완성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사회복지 전문적 실천은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차별과 불평등에 저항하고 평등한 사회를 창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인간의 존엄성은 전문적 실천 가치 중 자기결정권과 기회균 등의 가치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결정권. 인간이 주어진 선택적 상황에서 A, B, C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매우 중요한 전문적 실천 가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다시 말하면 자기결정권이란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면 최근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자기결정권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건데요.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관심은 서비스 대상자 욕구에 맞게 서비스의 조정과 서비스의 조정을 하고 서비스 공급자보다 대상자 욕구와 선호도를 더 강조한다는 겁니다. 서비스의 개별화를 추구하는 자기결정권과 선택의 자유는 사회복지에서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가치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사회복지 개론 이번 과목을 이번 학기 진행을 하면서 아마 이 얘기를 한 10번쯤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사회복지사는 통상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를 이렇게 생각하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어려움을, 문제를, 니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입니다.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걸 돕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기결정권,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대상자의 자기결정에서 잘못 선택하는 것 자체도 중요한 개인적인 권리일 수 있는데요. 윤리적인 딜레마, 가치의 딜레마는 뭐냐 하면 많은 클라이언트가 자기 스스로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선택과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도 그런 경우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의 그 고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치매 어르신이거나 지적 장애가 있거나 근데 그런 경우뿐만이 아니라도 자, 예를 보죠. 노인 양로시설 입소뿐만 아니라 청소도 거부하는 노인 클라이언트.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보기엔, 사회복지사가 보기에 니드, 이 노인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것은 요양원 입소, 누군가가 신체적인 또 생활상의 케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니드, 본인이 원하는 것, 본인의 희망사항은 뭐가 문제가 있더라도 여전히 자기 집에 사는 것.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기결정권적인 가치이죠. 이 둘 사이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역시 딱 하나의 정답이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청소를 거부한 노인 클라이언트. 본인의 이미 일상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만큼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을 해봤더니 빨래가 안 된 오랜 냄새나는 이불을 덮고 계시면서 옆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분은 난 절대 요양원 가고 싶은 생각 없어. 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다가 죽을래 라고 이야기한다면 단순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사회복지사가 요양원으로의 입소를 강요하지 말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정도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우글우글 하는 방에서 노인 클라이언트가 살고 계시면서 난 요양원 절대 안 갈래. 여기서 죽을래 라고 한다면 그땐 클라이언트가 원하지 않더라도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입을 하지 않으면 그건 방임, 적절한 케어를 제공하지 않는 거에 해당하죠.
자, 지금 비유입니다. 바퀴벌레가 한 마리냐, 수십 마리냐의 차이죠. 과연 어느 지점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어느 지점에서 사회복지사가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 그것은 가치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인 정답이 있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기회균등입니다. 자, 기회균등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평등의 범주, 사실은 이게 진보주의든 보수주의든 막론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죠. 최소한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자, 각 개인은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자유롭게 개발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진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의 전문적 실천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기회균등은 그들 자신의 욕구와 그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의 종류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회균등이 그런데 여기까지는 동의하기가 쉽습니다만 실천적인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또 논란과 가치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자, 이 사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제 피스토리우스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육상 선수인데요. 자, 이분의 다리를 잘 보시면 무릎 이하가 없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로 그 무릎 이하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경우인데요. 이분이 지금 장애인 올림픽에서 육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육상 대회에 일반 선수로 참여해서 같이 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 이하에 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 어떤 금속으로 된 소재의 보조기구를 지금 장착을 하고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고, 실제로 육상대회에 참여해서 메달도 따고 우리나라의 육상대회에도 참여하러 이제 우리나라에 온 경우도 있습니다. 자, 기회평등. 기회평등이라고 했을 때 이분에게 기회평등이라고 해서 장애인이니까 다리가 없는 장애인도 육상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과연 거기까지가 기회평등인가? 아니면 육상조직위원회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출전할 기회는 주겠는데 기회평등은 중요한 가치이니까 트랙 하나는 배정을 해줄 텐데 육상이라는 건 자기 신체로 뛰는 것을 육상이라고 하는 거니까 기어가던 몸으로 굴러가던 그건 알아서 할 문제고, 몸은 육상이라는 건 자기 신체로 뛰는 것이라고 아무런 이런 보조기구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고 육상을 하도록 한다면 과연 그것을 기회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회평등이 완성이 되려면 단순히 기회 제공뿐만이 아니라 조건의 평등, 뛸 수 있는 기회 준 것뿐만이 아니라 동등한 조건 하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의 평등, 동일한 조건 하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까지를 보장해 주는 것, 그게 기회평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같이 뛰었던 그래서 메달을 따지 못했던 이 옆 트랙의 선수들이 이렇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구가 너무 탄성이 좋아서 너무 잘 작동해서, 그냥 사실 금속입니다. 너무 저게 탄성이 좋아서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 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메달을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물론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분명히 중요한 건 맨몸으로 뛰게 하는 것, 그게 기회평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한 가지 그림을 보면, 자, 밑에 있는 내용을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해서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 기여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배분하는 수량적 평등이 아니라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서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비례적 평등이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평등의 관점,
기회평등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아마도 이 담장 바깥에서 이 아이들이 아마 입장권을 살 돈이 없었나 봅니다. 야구 경기를 보고 싶은데 경기장 바깥에서 지금 일종의 훔쳐보는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키가 작은 아이도 있고 키가 큰 아이도 있는데 나무 상자를 똑같이 하나씩 지급받았습니다. 수량적 평등이죠. 똑같이 하나씩 받았으니 평등한 것. 그런데 결과적으로 키가 작은 아이는 이 야구 경기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키가 큰 아이는 야구 경기를 보면서 아주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복지가 이야기하는 평등의 가치는 이러한 수량적인 평등, 똑같이 하나씩 받았으니 평등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아니라 키가 작은 아이에겐 상자를 2개, 즉 더 많이 배분해서 상이하게 배분한다는 말의 의미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배분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키가 작은 아이나 키가 큰 아이나 야구 경기를 똑같이 보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공평한 것, 그리고 이 공평함이, 이러한 평등이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은, 사회적 논란은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 고용총칙법에 의하면 장애인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그리고 공공기관들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수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2 내지 3% 정도 우선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고용하지 않으면 장애인 의무 고용 미고용 부담금을 부과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벌금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아니, 나도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을 우선하는 건 역차별 아니냐라는 그러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슈죠. 자, 키가 작은 아이에게 똑같은 상자를 하나씩 배분하는 건 평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소수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즉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은 취업 경쟁에 있어서 현저하게 이미 불리합니다. 이 아이가 야구 경기를 못 보는 것처럼 이미 현저히 불리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우선권, 좀 더 많은 할당, 좀 더 많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그래야 결과적으로 평등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사회복지의 가치에서 비례적 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의 내용에서 설명드렸던 사회복지의 가치에 이어서 사회복지의 이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것은 보다 좀 더 신념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과 집단, 사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신념 체계를 이제 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사회복지의 대표적인, 물론 역시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사회복지 이념에 이렇게 딱 4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제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변적인 내용들이 거론될 수가 있겠으나 이번 수업 시간엔 대표적인 것 이 4가지를 다뤄보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도주의, 민주주의, 개인주의, 경험주의, 이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주의인데요. 우리가 앞선 시간 중에 사회복지의 동기 부분에서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원조하는 활동이고 이런 인도주의는 사회복지 실천의 근본적인 이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민주주의인데요. 사회복지 실천 대상자는 정부 또는 민간의 시혜적 차원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보다는, 자, 이것은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개념이었다면 현대에서는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이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다라는 관점이 이 사회복지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디어인 건데요. 우리가 기본적인 인권, 민주주의의 기본인 인권을 이야기할 때 그 인권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권이고 두 번째는 사회권인데요. 자유권은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가 처음 발전하기 시작했을 때
사실 영국에서 뭐 불과 한 200~300년 정도 전인 건데요. 물론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만 현대적인 민주주의는 이제 영국에서 한 300년쯤 전에 시작이 되었다고 본다면 그 당시의 민주주의의 핵심은 왕이 내 삶에 간섭하지 말아달라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었습니다. 왕이 그 국민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 왕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었던 그 출발점의 핵심이었던 내용이었죠. 국가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왕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숙해 가면서 자유권뿐만이 아니라 사회권이 강조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사회권이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뿐만이 아닌 국가로부터 최저한의 생활을 제공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고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 그럼 현재 있어서의 민주주의에 관련된 사회권의 인권적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쪽방촌이나 현대적인 의미의 쪽방촌인 고시원 같은 곳 이외에는 선택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현재 자유권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제적으로 당신은 쪽방촌에 가서 살아야만 돼 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곤란 때문에 거주 이전을 할 수가 없고 쪽방촌에 살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자유권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도 왕이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강제되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옆집 할머니가 굶어서 사망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면 이것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인권이 침해된 겁니다. 국가로부터 최저한의 생활을 제공받을 권리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사회권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관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국가나 사회 집단을 우선하는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이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회복지 실천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인주의 그러면 뭔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게 되는데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좀 더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 개인이 사회복지 실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우리는 클라이언트 개인 한 명 한 명을 돕고자 하는 것이지 국가나 사회의 단위를 돕는 것은 일종의 두 번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명 한 명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사회가 개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은 사회를 위해서 희생해도 되는 존재다 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돕는 과정에서 그 클라이언트 개인뿐만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 환경에는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국가, 문화, 제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가족에게 개입한다는 것, 클라이언트 포함한 그리고 집단에게 개입한다는 것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그 속에 속해 있는 개인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한 명 한 명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 환경에 개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회복지 이념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개인주의는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활동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자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개별화의 원칙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개별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개입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우리는 인간의 욕구에 관련된 공통적인 내용을 매슬로우가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인간은 공통적인 욕구뿐만이 아닌 개개인마다의 고유한 욕구를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가치 중에, 이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개별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클라이언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개인마다 각각 자기만의 고유한 특성들이 존재하고 그 특성들을 우리가 존중해야만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이 잘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네 번째는 경험주의, 영어로 이제 emphiricism 또는 실증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영어에서 경험 그러면 그 굉장히 쉬운 단어 중에 하나이죠. experience. 그래서 뭔가 체험해보는 것을 이제 경험이라고 할 때가 많은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체험의 의미는 아니고요. 자, 실증주의의 의미로서 인식과 지식의 근원을 경험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찾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경험주의에 기반한 과학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인 건데요. 자, 우리가 책무성이라는 단어를 앞에서 제가 한두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책무성, 영어로는 이제 accountability라고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공적 재원으로 사회복지 실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적 재원을 잘 썼는지, 잘 써서 클라이언트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를 사회에 증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책무성이라고 하는데, 그 책무성을 어떻게 실현하냐 하면 경험주의에 입각해서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람직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는 실천가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과학자로서 객관적이고 경험적으로 입증된 이론과 방법을 적용해야 되고, 효과성과 효율성에 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자, 여러분이 좀 생소하겠습니다만 증거 기반 실천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건데요. 자, 증거 기반 실천이라는 것은 영어로 evidence-based practice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의 evidence, 그야말로 이제 증거라는 단어의 의미인 건데요. 이 말의 의미는 클라이언트가 정말로 긍정적인 변화가 사회복지사의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가 1년 동안 개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가 그저 그렇다거나 긍정적인 변화가 없었다거나 한다면 우리는 사회적 책임성을, 즉 업무에 대한 책임성, 책무성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사회복지사의 실천에 관련된 효과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증거 기반 실천이라거나 또는 실증주의라거나 하는 관점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될 과목 중에서 사회복지 조사론, 또 사회복지 자료 분석론, 이런 과목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개선의 정도를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사회복지 이념으로서의 경험주의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